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쉬고 나니까 진정이 되는데요. 다시 이제 방송으로 돌아가서 2부를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대기업에 만들어준다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한 3개의 법을 훑어보았고요. 나머지 하나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한 특례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산분리 원칙을 깬 초법적인 특례법이다 이런 비판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 4개 앞서 말씀드린 4개 쟁점 법안 중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촛불 정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저는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제 그렇죠.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특례법에 대해서 좀 집중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산분리라고 하면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원칙으로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은행 소유에 관한 지금까지 규정들은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법은 은행 소유 지배 구조랑 관련해서 다음에 2가지 원칙을 구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은산분리 원칙이 있고요. 네. 2번째는 뭐냐면은 사실은 첫 번째랑도 관련이 되는데 은행에는 이른바 주인이 없도록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사를 설립한 오너들이 있다. 네. 우리가 뭐 대주주라고 표현을 하고 가장 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주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소유 지배할 만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주인이 있다 없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은행에는 이른바 주인이 없도록 한다는 이 원칙을 우리나라 은행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산분리 원칙은 현행 은행법의 제16조의 2 비금융 주력자의 주식 보유 제한 등이라고 하는 조항에 있고요. 주인 없는 은행 원칙은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 보유 한도 등이라는 조항에 을 말하는 것인데 이 2가지 조항은 사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은산분리 규정에서 은행법 16조 2의 그 1항에 따르면은 비금융 주력자 산업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4. 지방은행 경우는 좀 많이 열어줬어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어요. 이제 이게 산업자본이 네. 은행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지분 한도를 4%로 의결권 있는 주식 4%로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은산분리 이 원칙이고 주인 없는 은행의 규정은 은행법 15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5조 1항에 따르면은 동일인은 한 사람이죠. 혹은 한 법인이죠. 네.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법인이 은행 주식을 가진다고 해서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 10% 이상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못 갖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비금융 주력자는 산업자본을 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동일인이라고 하면 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네, 여기 좀 복잡하게 규정이 있는데요. 은행법에 시행령이 또 있겠죠. 네. 시행령이 이제 동일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이제 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은행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함에 있어 1인으로 보는 범위 이거를 동일인이라고 해요. 1인으로 보는 범위. 그래서 한 명인데 네. 한 명은 그 1인이 뭐냐? 한 명으로 치는 거예요. 한 명으로 치는 치는데 거. 이게 뭐냐? 예.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네. 예를 특수한 들면 게. 본인 및 네. 배우자, 네. 친족, 음. 본인 소유의 비영리 법인 및 회사, 네. 본인 소유의 회사의 임원 및 계열 회사 등을 다 포괄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사의 영리 기업의 네네네. 총수야. 네네. 그럼 거기 밑에 있는 이사들도 내 영향력 범위 안에 있잖아. 네네네. 그럼 내가 대신 소유하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하. 이거 다 포함해서 그 1인의 영향력 이게 다 범위를 볼수 합쳐서 있는 한 거죠. 사람이야. 그걸 동일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시행령으로 들어서-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네. 이재용이 있어요. 네네. 그럼 이재용 1인이잖아요. 네. 그럼 네. 이재용의 가족들이 다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뭐 저기 뭐 이건희부터 시작해 이부진, 뭐 아버지, 이서진, 어머니, 뭐, 네. 뭐 네. 형제, 자매, 네. 그다음에 사돈 팔촌까지 네. 네네. 합쳐서 받는 거죠. 친족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네네. 그다음에 이재용은 부인이 없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아, 이재용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까지도 네. 다 한 사람으로 다 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를 초과 소유할 수 없고 한 사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 및 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은행법의 규정인 우리나라 거네요. 은행법의 그렇죠. 기본 네. 원칙이에요. 주인 없다. 10% 이상 갖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종을 비롯해서 모든 삼성이 다 여기 만약에 모든 삼성 관련된 이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계열사, 자회사 이런 애들이 동일인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어차피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4%밖에 못 가져요. 무조건 4%밖에 못 갔는데 네.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치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다른 금융회사일 수도 있는 거고 금융회사면 괜찮거든요.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가질 수 10%를 가질 수 있죠. 10%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은행법이 지금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이다. 그렇죠. 여긴 물론 예외는 있어요. 뭐냐면은 정부나 예금보험공사 그러니까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10% 동일인 한도 소유 규정이 그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산업자본이 15%까지 가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주식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10%를 넘기는 경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10% 이상에 대해서 왜 정부나 예금보험공사는 뭐냐면 은행이 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망하면은 이걸 이제 정부가 인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금보험공사 인수를 하면 이걸 통째로 다 기존의 주주들을 다 이제 없애고 정부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때 예외적으로 이제 정부나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주식 10% 동일의 한도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동일한 주식 한도 10%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쨌든 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정부가 아닌 어떤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나 은행을 소유 지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 경우에는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10%잖아요. 그보다 더 낮은 4%까지만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 더 엄격한 거죠. 다른 건 개인이면 모르겠는데 산업자본인 네네. 경우에 10%도 안 된다. 4%더 엄격하게 4%다. 그다음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10%까지 산업자본이 지분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네. 의결권은 없어요. 4%까지만. 의결권은 4%까지. 근데 의결권 없는 주식을 10% 누가 비쳤다고 비쳤다고 가져가요. 아무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뭐냐면은 이게 재벌들이 은행에 대해서 4% 혹은 10% 갖고 있는 경우 없습니다. 가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은행법이 들어보니까 되게 강력하네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이게 은행법에 동일인의 보유 한도 등 은산분리 네. 조항이 들어간 게 1982년 전두환 정권 때. 아하. 근데 그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 네네. 45년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은행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이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45년 이후 우리나라 은행 역사는 50년대 적산 불화 과정부터 시작되거든요. 적산? 네, 적산이라 하면 이제 적의 재산이죠. 적의 일본 재산. 재산. 네, 일제강점기에 적인 일본인들이 갖고 있던 그 적산 기업의 네, 적산 불화할 때 네네네. 한국 내 네. 재산을 말합니다. 은행도 적산 기업이었죠. 네. 45년은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배자가 이제 미 군정청이 지배를 했죠. 그때 이제 기업, 은행, 토지, 가옥 등 모든 네. 일본인 소유 재산을 몰수한 뒤에 적산 불화를 시작했는데 진척이 잘 안 됐어요. 소수의 중소기업만 좀 불화되는 것에 그쳤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48년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래서 네. 이제 미 군정청이 적산 불화의 과정도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49년 12월 9일에 법률 제74호로 귀속재산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 그래서 50년 3월에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적산 불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아하. 전쟁 나기 직전이죠.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물론 당연히 심각한 정경유착이 있어. 한국의 재벌도 이 과정에서 아주 급속하게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데 적산 불화가 네. 그 재벌의 3파 역할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죠. 거의 뭐 온상이죠 온상. 예. 은행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 예, 54년 10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네. 이승만 정부는 이제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귀속 은행주 매각을 위해서 이제 공개 입찰을 했어요. 당초에 정부는 특정인의 은행을 통째로 소유 지배할 수 없도록 입찰 계좌수를 제한하는 등 매우 엄격한 매각 원칙을 내세웠어요. 네네. 근데 6번 동안 공개 입찰했는데 전부 유찰이 된 거야. 아. 그러자 이제 재개 요구를 완전히 수용해서 네네. 입찰 계좌수 제한 규정을 체제함으로써 재벌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당시 이제 대표적인 은행이 4개인데요. 네. 저축은행, 조흥은행, 네. 흥업은행, 상업은행 등 이게 4개의 시중은행이 대표적이었는데 이 4개 시중은행의 귀속주 불화 과정은 온갖 편법,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른바 재벌 간 치열한 쟁탈전이었다. 역사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 입찰의 결과를 무시하고
이승만 정권 실세들하고 결탁 관계에 있던 재벌들에게 은행 소유권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 왜 안 나 몰라. 형식만 그렇게 갖추는 그냥 거죠. 주지. 네. 그래서 이 글쎄 진흙탕 말이에요. 싸움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되느냐 결국 네. 이승만의 비호를 받았던 삼성의 이병철, 이재용의 할아버지죠. 이건희 씨의 아버지가 이제 차지하게 돼서 삼성 재벌의 탄생은 네.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삼성의 은행 지배 역사가 이제 이렇게 네네. 시작되는 거죠. 57년 8월에 귀속 은행주 불화가 마무리됐는데 삼성 이병철이 당시 흥업은행 지금의 네네. 우리은행의 전신입니다. 네. 지분의 83%. 엄청나다. 네, 조은행 지분의 55%. 그러니까 근데 또 삼성 이병철이 83% 지분을 소유한 흥업은행이 또 삼성 상업은행의 주식의 33%를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사실상 흥업은행, 조은행, 상업은행 이 세 개를 다 이병철이 소유하게 된 실질적으로 거죠. 지배한 거예요. 뭐 은행을 거의 다 먹었다고 먹은 봐야 거죠. 되겠네요. 이승만하고 친했거든요. 네. 야, 이게 너무하다. 그것밖에 설명이 안 네. 돼요. 야. 그래서 3호그룹한테 넘어갔던 네, 지금의 네. 제일은행의 전신인 저축은행을 네. 제외한 3개 은행을 삼성이 먹고 전체 은행 주식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 이승만 정권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게 은행 다 먹은 건 처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의 이런 삼성이 될 수 있던 게 그때 기틀을 마련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원래 진짜 이 적산불화 과정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은행이 사실상 없었다고 봐도 되고 네. 민족 자본이 워낙 취약해서 그렇죠. 은행은 전부 일본인들의 손에 이제 일본에 장악돼 있었는데 이제 이게 그 해방되면서 이제 은행 귀속주라고 해서 정부가 이제 미군정이 가져갔다가 그거를 그 일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을 다 이제 정부 이승만 정부한테 넘어갔고 네. 이게 이제 45년 이후에 4개 시중은행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정리가 되면서 이게 불화가 될 때 음. 그 중에 3개 은행을 사실은 삼성 이병철이 먹은 거예요. 음. 하나만 못 먹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편법 불법이 난무했다고 하는데 이병철이 입찰에 참가했는데 꼴찌했어요. 그런데도 네. 그냥 줘버린 거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네. 입찰 왜 했냐는 거야. 3등한테 줄 거 어차피 꼴찌할 거였으면은 꼴찌인데 꼴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거도 멋대로 하던 정권인데 근데 그거 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럼 왜 그러면 네. 1등한테 안 주고 네네. 3등한테 줬어요. 이제 이러면은 그래도 믿을 만한 게 쟤였어.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 말도 안 돼. 전두환한테 국회를 왜 만들었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모양은 갖춰야지 모양. 그리고 네. 입찰을 해놓고 때깔. 네. 오히려 네. 입찰을 해놓고 그냥 자기 그러니까 네. 이승만하고 진짜 굉장히 음.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병철이 이제 은행 3개를 먹는 네네.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이제 그때 막 벌어진 거였었는데 이 은행 귀속주 불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그때 이게 우리나라 시중은행 4개를 다 3개를 다 먹은 거니까 자꾸 개인 금고 그 재계 순위를 뒤집어 엎을 네. 만큼 엄청난 힘을 발휘를 했어요. 네, 그때 네. 이승만 정권하고 결탁을 해서 네. 사업 이권을 따내고 네. 자신이 소유한 은행을 사은 것처럼 이용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죠. 삼성이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랬겠죠. 네. 삼성이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22순위에도 못 들어갔었을 별거 거예요. 아니었죠. 45년도에는 왜냐하면 삼성물산에서 시작을 했기 그냥 때문에 보따리 상인이었죠, 뭐 사실. 그 네. 사실 60년대 가기 전에 50년대 같은 경우 삼성은 사실 재계 범위에 큰 20대도 못 들어갔던 그룹이었는데 이승만 정권 말기에 57년부터 60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재벌 기업들 모두 제치고 이때 이승만 정권 말기에 재계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삼성이 그렇게 은행을 3개나 먹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왜 계속해서 은행을 운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소유할 박정희죠, 수 없었던 박정희. 거죠? 예. 아하. 저렇게 60 너무 네. 너무 과하게 먹었어. 네. 너무 61년 과하게 먹었어. 중간에 복병을 만났군요. 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가 네. 군사 쿠데타를 성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쿠데타를 성공하면 뭘 해야 돼요? 쿠데타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뭐 개혁을 해야 몇 가지 개혁 되겠죠. 조치를 예, 하죠. 뭔가. 전두환조차 개혁 조치를 몇 가지 그렇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시 만들어진 군사혁명위원회를 이름을 국가재건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여기서 이제 김종필. 기업인 17명을 네, 네. 부정축제 혐의로 연행을 했고 그중에서 10명이 네.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겨우 풀려났어요. 그 정경련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래서 여기서 네. 이제 다 잡아드리겠다고 이제 엄포를 놓고 음. 하니까 각서 쓰고 국가에 헌납한다고 각서 쓰고 다 풀려나서 네. 거기 풀려난 사람들이 이제 정경련을 만들었고 음. 정경련의 초대 회장이 이병철이었었던 거예요. 아. 어쨌든 그래서 삼성이 이제 57년도에 적산은행 불화, 귀속은행주 불화해가지고 우리나라 은행 시장에 이제 완전 제황이 된 거죠. 제황이 됐다가 그래서 삼성이 지배했던 은행의 시대가 됐었는데 삼성의 시대였
끝났죠 그때가. 근데 그게 오래 못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정 축제자로 지목되는 이병철이 이제 국가에 마찬가지로 전 재산을 바치겠다 약속한 대가로 처벌을 이제 면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로써 사실은 이제 재벌의 은행 소유는 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는 사실은 정부은행의 시대였었어요. 그랬죠. 네. 이병철이 가지고 있던 그다음에 재벌들이 가지고 있던 은행주를 전부 다 국가가 먹었습니다. 몰수를 해서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다 국유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책은행들을 이 당시에 엄청나게 설립을 합니다. 오늘 국책은행이란 알만한 말은 젊으신 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국책은행. 맞아요. 네. 국가가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만든 실책에 은행. 만든 은행이죠. 네. 국가가 국가 정책을 위해서 네. 국가가 직접 설립한 은행을 말하는 건데 요즘에도 다 있어요. 중소기업은행, 네. IBK로 이름을 그냥 영문으로 네, 이제 네. 바꿨지만 그 다음에 당시에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었으니까 옛날 네. 조선은행의 이제 후신으로 한국은행이 네. 있었는데 여기에 외환부서가 바로 독립시켜서 외환은행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다 6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주택은행 이게 60년대 초반에 박정희 정권 주도로 다 설립된 국책은행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알만한 은행들 다 이름 다 여기 다 그러네요. 나오죠.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에 이제 전두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 전두환 정권 이후에 정부은행 시대가 사실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개혁 조치를 하면서 뭐냐면 그 박정희식의 국가 주도의 이제 경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래서 자유화 조치를 갖다가 열심히 펼치거든요. 아니, 은행이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의 뭐라 그러지? 그 시소를 타네요. 막. 그러면 그래서 쿠데타니까요. 보통 네, 정권이 네, 바뀌는 네. 게 아니고. 전두환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직후에 은행 자유화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정부 은행의 시대에 끝을 내겠다. 그래서 저 은행들을 전부 민영화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펴게 되면서 이제 민영화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민영화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전두환 정권이 뭘 했냐면 1982년도에 은행법을 개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찬희 쌤이 은행법을 개정해서 은산분리 규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은행법에다가 제16조 2항을. 그러니까 은산분리 역사가 82년도에 시작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민영화를 하면서 그 은산분리법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까지는 거죠. 정부가 네. 은행을 다 가지고 있다가 정두환 그때 은산분리법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승만 말기 때 딱 57년부터 61년까지 딱 4년 동안 재벌 은행 시대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들어와서 정부 은행 시대가 되다가 전두환 쿠데타 이후에는 민영화 시대가 열렸는데 네. 민영화를 하면서 전두환 정권이 은행법을 개정을 해서 은산분리 규정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은산분리 법제화가 이때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네. 다른 산업은 몰라도 은행만큼은 재벌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권의 단한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거 왜 바뀌었어요? 이거 위험하죠. 재벌은 내가 은행 자유화는 해도 네네. 은행만큼은 재벌 손에 주지 않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은행 자유화의 기본 원칙이었던 거죠. 그 배경을 보면 이승만 정권 시절처럼 은행이 다시 재벌 손에 들어갔다고 보세요. 그럼 사금고가 되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 가능성 당연히 사금고가 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거대한 은산 복합 그룹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삼성이 재계 정상에 올랐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승만 정권 말기에 한쪽에 은행, 보험사부터 다 시작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금융산업 다 갖고 있고 이쪽에서는 뭐 제분 그 다음에 그 섬유 설탕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행부터 시작해서 전 산업을 포괄하는 이 금산 복합 그룹이 등장하게 되면 정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정치 권력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생각했겠죠. 그건 당연하죠. 또 정치 권력이 장악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 싹을 애초부터 다른 제조업은 네네. 대체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뭐 끊임없이 제조업은 뭐 몰락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제조업은 괜찮다. 그리고 다른 제조업에서는 재벌 특혜 줘가지고 계속 경제 성장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은행만큼은 재벌 손에 주지 않겠다라는 게 당시 민영화의 원칙이었었어요. 이 은산 분리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한국 현대사가 그렇죠. 펼쳐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일본인의 적산이 불화돼가지고 재벌은행 시대가 시작이 됐고 이후에 박정희 정권은 정부은행 시대를 열었고 또 전두환 정권은 은행 민영화를 하되 은산분리로 재벌이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떤 시대가 열렸을까 궁금해져요. 군사 독재 이후에
이렇게 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이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IMF 이후에 좀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전두환 때 이제 80년대 민영화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이게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은행을 막 쉽게 내주기도 힘들어요. 정권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90년대 OECD 이제 김영삼 정권 때 OECD 그렇죠. 가입하려고 네네. 했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은행 자유화가 더 가속화돼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이때 다 이제 민영화가 되는데 이때 이제 IMF가 외환위기를 딱 먹고 IMF가 구조개혁이 시작이 네. 됩니다. 90년대 이때 뭐냐면 이 IMF 때 시중은행들이 거의 다 망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때 엄청났죠. 그렇죠. 그때 부실 채권이 너무 많으니까. 은행 네. 출신의 은행들이- 실업자들 엄청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거의 네. 예외 없이 네. 다 망하기 일보 네. 직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 은행을 망하게 하면 나라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뭐냐면은 정부가 이 파산 직전의 은행들을 인수를 하면서 또다시 정부 은행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공적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160조 됐잖아요.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은행. 다시 그럼 그때 박정희 시대가 다시 열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거는 네. 아닌데 사실은 1998년도에 그러니까 IMF 구제금융 시작하고 난 직후에 뭐냐면 사실 정부가 원래 애초부터 국유화를 하려고 했던 생각은 아니었었어요. 그때 사모펀드한테다가 은행을 막 팔았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두 개를 팔아요. 제일은행과 한미은행 두 개를 팔았는데 이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사모펀드한테 은행을 사줘 다른 은행이 외국의 은행들이 와서 은행을 사갔으면 좋겠는데 은행 우리나라 망한 은행을 사가겠다는 외국 은행이 하나도 하나도 없었고 없었죠. 사모펀드만 관심을 보였는데 이 사모펀드랑 또 협상하는 게 막 지지부진하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하여튼 겨우 두 개를 억지로 팔았어요. 헐값 매각한 거죠. 그래서 당초에 국유화를 하려는 계획은 없었는데 외국 은행한테 팔고 싶었는데 외국 은행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모펀드한테 두 개를 팔면서 이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정부가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사모펀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은행 민영화 방침을 바꿔요. 은행 이 외국 은행한테 팔려고 했던 이 계획을 바꿔가지고 네. 국유화를 통해서 은행 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완전히 방향을 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그 덕분에 정부가 이제 망한 은행을 다 인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은행 4개를 갖다가 망한 은행 4개를 인수해서 이걸 합친 게 우리 은행이에요. 그래가지고 상업은행, 2000년대 한일은행 뭐다 그렇죠. 합쳤죠. 2000년대 합병은행이 되잖아요. 그 정부 그쵸 그 정부가 망한 은행을 다 인수해서 일단 정상화를 시켜 놓으니까 빠르게 이제 은행들이 안정화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정부는 우리가 원래 국유화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의도하지 않았던 정부 은행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민영화를 즉각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죠. 근데도 이게 그 민영화 과정이 순탄하진 않아서 우리 은행 아직도 뭐 민영화 못했잖아요. 못했죠. 지금 네. 이 18년이 지나도록 아직 은행 민영화가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다른 은행들을 민영화하면서 은행 주식의 대부분이 다 누가 가져가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네네. 은행 시장이 다 안정되고 난 다음에는 외국의 투자자들이 국내 은행 주식을 사기 시작한 많이 샀죠.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시중은행 중에 우리 은행 같은 경우 민영화가 아직 완료가 안 됐죠. 우리 은행을 제외를 한 나머지 은행들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 사실 모두가 다 외국인의 소유 은행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이 주주 구성 외국인 지분이 70% 80%씩 막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민영화 될 때 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 한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외국인이 와서 지분을 10% 이상 사서 은행을 소유 지배할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소수 주주들이야 다 이걸 네네. 다 합쳤을 때 외국인 소수 주주들 다 합치면 한 60, 70% 어떤 데 막 80%까지 가기도 했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상 주주 구성만 보면 외국인 은행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뭐냐면 그 외환위기 이후에 재벌 기업들하고 그 보수 언론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민족 자본 논리를 막 내세웠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이 외국에게 팔려간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농협이 맞아, 저도 그런 보도 많이 순수한 민족은행이라고 접했던 것 같아요. 막 네네. 이런 선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분들을 전부 외국인 소수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재벌 기업하고 보수 언론들이 막 선전을 막 한 거예요. 네. 민족 자본이 은행을 가져야 된다. 네. 그때부터 은산분리 규제를 폐기하자라고 하는 이 얘기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 자본 논리를 가지고
은산분리를 폐기를 해서 외국인들한테 은행 주지 말고 재벌들한테 동등한 기회를 줘라. 외국 재벌이 못 사가니까 다 외국인들이 사가는 거 아니냐. 이 논리가 이때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잘 먹히잖아. 또 잘 먹- 신토부리 그때도 은행. 그때 코카콜라 안 먹고 파리로 콜라 먹던 시절이야. 파리로 콜라 기억나요? 그랬죠. 네. 그럴 것 같죠. 음. 그랬는데 그래서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서 재벌도 은행을 갖게 하자라는 네. 이 논리가 안 먹혔습니다. 네. 안 먹혔고 네. 국회에서는 그러면은 끊임없이 그 재벌들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은행법 개정 시도를 했는데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다는 얘기죠. 그만큼 재벌한테 네. 다른 건 몰라도 네. 돈을 은행은 다 갖다 주는 건 참. 돈을 국민의 돈이잖아요. 네. 은행이 가지고 네. 있는 그 돈을 재벌 품에 안기고 주고 싶지 않다라는 네. 이게 어떤 정치권에서는 네. 이게 네. 통과가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인터넷 전문 은행을 허가해 준다는 것은 그러면은 네. 이게 다른 방식으로 재벌들에게 새 활로를 열어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외환위기 이후에 재벌들이 민족 자본 논리를 가지고 외국 네, 자본에 네. 장악된 은행을 재벌을 음. 통해서 다시 되찾아오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로비를 했고 언론을 보수 언론을 통해서 마케팅을 했는데 성공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정말 실패의 경험만 계속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법을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잠정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은행법 자체를 바꾸는 거는 네. 무모하다, 안 된다. 대신 새로운 돌파구로 찾은 게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었어요. 특례법. 특례법. 네, 특례법. 네. 그래서 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요. 특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일반 은행은 안 되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이면 우리가 산업자본 은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시도는 이명박 정부도 했고 박근혜 정부도 시도를 한 거예요. 특례법을 한번 풀어보자. 그렇죠. 아하. 은행법은 개정이 안 되니까 특례법으로 네네. 풀어보자 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시도를 했지만 그래도 국회를 통과를 못했어요. 민주당이 극적 반대하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반대했으니까 통과를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은산분리 이 원칙 폐기론자들이 일부가 있거든요. 재벌 보수 언론 뭐 일부 이제 그 일부에서는 재벌이 은행을 갖도록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은산분리 폐기론자들도 심지어는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도 안 된다라는 이런 체념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산업자본 그 은행 소유 제한을 풀려고 정말 20년을 노력을 했는데 은행은 안 되냐며 이러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번 8월 임시국회 때부터 시작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어서 지금 9월 아까 말한 20일 날 이 법안을 통과를 시킨 거죠.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반대하다가 왜 자신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걸까요? 이 요새 정부와 네. 여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네. 다 청와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모든 일이다. 예. 모든 일이요? 그러니까 그 당이 뭐 알아서 스스로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청와대에서 나온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7일 날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 몸소 참석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거 이미 우리 이렇다에서 다뤘었어요. 한번 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16일 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네. 문 대통령이 뭐라 그러셨냐.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 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두었기 때문에 은산분리를 완화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다독이기까지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개혁입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걱정이 많은데 은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법을 통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딱 뒷받침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얘기를 직접 한 했어요? 거예요. 직접 했습니다. 네. 참말로. 이게 그 당시에 민주당도 네. 자기네들도 낯짝이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싹 바꾸기 어렵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 8월 달에 이 네. 1년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반드시 특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는 순간부터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죠. 네네네.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확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그때 대통령 뜻을 이제 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당론으로 채택을 하겠다라는 이 무모한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갖다 막 밀어붙이는데 이거 둘 다 못했어요. 당론으로 채택 못했고 왜냐하면 의원총회를 막 비밀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들 못 들어오게 하고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이걸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내부의 반대가 워낙 강해서 당론 채택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임시국회도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못한 거예요. 네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를 했는데도 당내 의견으로 처리가 불발이 되니까 뭐냐면 진짜 청와대도 당혹스럽고 네네. 당 지도부도 지금 엄청나게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 지도부가 더 마음이 급해졌죠. 막 여당 의원들이 협박하기도 하고 막 설득하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떤 식으로 전술을 짰냐면 얘네들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유한국당한테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기 시작을 한 아니, 겁니다. 너무 적극적인데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반대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찬성표 던지면 법안 당연히 통과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포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주로 뭐냐면은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자유한국당이 뭐라면 진짜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 민주당이 대폭 양보를 해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우리가 인전은행이라고 그냥 줄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인전은행. 인전은행에 대해서 뭐라고 자유한국당이 요구를 했냐면,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제한을 그래도 조금은 두자라는 입장이었었어요. 이 민주당은. 근데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제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받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벌 대기업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아까 얘기를 안전장치 했잖아요. 두겠다고 대통령이 근데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은 재벌 기업도 된다라는 입장이었었어요. 네, 자유한국당은.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런 내용들을 막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협치가 막 이루어지고 있구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연정 할 건데 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해서는 네.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협치하고 대연정이네. 대연정 한 거고. 네.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민주당 쪽에서는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찾겠다고 한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가 그래서 대표 발의를 네네네. 했다고요. 그래서 완전한 안전장치를 두자. 예를 들어서 그 재벌 그러니까 산업자본 소유 한도는 25%로 제한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하지만 재벌은 25%로 못 들어오게. 근데 재벌은 무조건 못 들어온다. 네네. 라고 하는 이런 법안을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타협안이 네네. 될 수가 있겠네요. 타협안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면. 근데 이걸 완전하게 못 들어오게 진짜 차단 엄격 완전히 철벽 방어 장치를 해야 된다는 이게 박영선 입장이었는데 이런 얘기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그냥 다 지도부가 덥석 다 안아버린 거고 정무위에서는 반대하는데도 당 지도부가 그래도 밀어붙여 해가지고 이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민주당 내부에서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타협점을 찾아서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법을 찾아보자 했던 이런 의원들마저도 다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그래서 표결할 때 여당 내 반대표가 있었나 보네요. 많이 나왔죠.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당 지도부가 사실은 독주한 거고 상임위가 원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 막 당 지도부가 강압을 한 거고 그다음에 사실 자유한국당하고 협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의 의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게 이제 본회의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인전은행 특례법이 재석 191명 가운데 145명이 찬성을 했고 26명이 반대를 했고 기권은 20표였는데 반대와 기권을 합치면 재석 의원의 24%가 인터넷법에 찬성하지 않은 거죠. 근데 26명의 반대표의 절반인 13명이 여당 의원이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절반이 야당표였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표는 단 한 표도 없었습니다. 아 맙소사. 반대표 던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꼭꼭 짚어줘야죠. 이럴 때. 이 여당에서 13명이 반대했다 그랬죠. 네. 한번 읽어보면 박영선, 박용진, 우원식, 인재근, 이재정, 김두관, 손혜원, 김상희, 박홍근, 이훈, 위성건, 조승래, 김민기 이렇게 13명이고요. 아 기대했던 의원은 여기 없네요. 20일 본회의에 참석한 네. 정의당 추혜선, 네. 심상정, 그 윤소아, 김종대 네. 4명이 반대했고 이제 바미당, 네. 바른미래당에서 최이배, 지상욱, 네. 지상욱 이분이 이제 누구 남편이죠? 네, 네. 최도자, 장정숙 이렇게 4명. 네. 민평당에서 이제 김경진, 김광수, 천정배, 조배숙 이렇게 4명. 네. 마지막으로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 1명. 한 명이죠. 민중당은 네, 이렇게 네. 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이제 반대자하고 기권자 명단 여기다 보이시죠? 네. 정부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반대 기권자 표를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명단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왜 박주민이라고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분 얘기하시는 것 같아. 네, 유명한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잖아요. 진보정당 활동도 하셨고 네. 민주당으로 넘어가서는 소위 개혁 성향으로 이제 표방이 되면서 최근에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 당선도 했잖아요. 이분은 네. 세월호가 당선시켜줬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근데 꼭 이런 결정적인 표결에 이름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반대에도 이름이 없는데 잘 네. 보세요. 기권 여기 보세요. 여기 기권. 네네. 기권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기권이 봤어요, 16명인데 아까. 네. 제가 듣기에는요. 왜 이렇게 네. 미운 털이 바뀌었어? 아예 국회장에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서 기권이라도 하면 최소한 어떤 그 소극적인 반대의 표시라도 할 수가 그럼요.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남잖아요. 예. 근데 아예 안 온 거야. 매우 비겁하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못 온 건 아닐까요? 예. 혹시? 그건 뭐 알바 아니지. 몇 달 전에 만약 이게 네네.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와서 의사 표시를 맞아, 하는 게 맞아. 맞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우리 이렇다 해서 제가 했었죠. 이것 때문에 등 돌렸잖아요. 거기에 네. 찬성 투표를 했거든요. 찬성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 자 SNS를 통해서 설득을 했어요. 맞아요. 예. 그래놓고는 최고위원 후보 연설에서는 네. 노동소득으로 들어갈 몫을 늘려야 한다고 연설을 해서 이 사람 지금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시끄럽거든요. 그 박주민 의원은 유체이탈화법을 지금 시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은 네. 원래 진보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진보를 의심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진보를 의심받으니까 네. 나는 아니거든 하면서 네. 나는 원래 보수였어. 아. 그래서 보수 친화성을 오히려 더 애써 알리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포지션을 아. 해명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진보동아 생각이 들어요. 출신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근데 확실히. 지금 네. 이렇게 저는 이제 몇몇 있잖아요. 네. 왜 예전에 뭐 노동운동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 네. 국회의원 되면서 예, 정말 이상하게 오히려 더. 저 세계로 네. 가신 분들이 계신데 어.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최고위원 된 것도 사실 조금 겁이 나요. 아하. 예, 오히려 진보가 네. 말을 못하게 당 입을 지도부가 닫아버리게, 돼버렸지. 예, 그렇죠. 닫아버리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최고위원이면 자유롭게 자기 의견 발표하기 좀 어렵죠 사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당론에 앞장서서 일을 하면서 네가 그래라. 진보 그룹들을 진화하는 역할 아하.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서 맡게 된 거 아닌가. 일부 완충하면서 네네, 그 그렇죠. 진화도 하고. 저는 네. 충분히 지금 그렇게 하고 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 인전은행 특례법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네.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다는 거.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대연정, 이게 연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연정이란 말 쓰기도 쉽네요, 진짜. 네.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자본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 인전은행 특례법을 통과시키자고 찬성한 의원들 중에서도 재벌 대기업은 안 된다라는 게 원칙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통과 이후에도 지금 인전법에 대한 특례법에 대한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 재벌의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를 애초부터 배제하겠다라고 한 게 원래 이 법안의 취지였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러면은 그럼 이거 왜 만들어? 그러면은 우리 혁신 ICT 기업들 있잖아요. 정보통신 기업들한테 핀텍해서 무슨 4차 산업혁명 뭐 핀텍하라고 이 인전 특례법을 만들어야 됐다라는 게 이게 원래 법안의 입장이었죠. 취지였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 최종 법안에서 이 애초에 문제의식하고 특례법 제정 취지 자체가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인전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자유한국당의 요구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관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이라는 게 주인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주인을 허용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여기는 주인을 허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자본이 이 법안 내용이 뭐냐면 산업자본이 34%를 가질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 다 무시한 거, 개무시한 거거든요. 동일인 10%도 무시한 거고 산업자본도 무시한 건데 우리나라 은행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원칙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 특례법을 만들어 줬는데 주인이 생겨요. 34%를 가진 주인을 가지는데 원래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거 50%야. 50%인데 그거 양보해 준 거야. 그냥 요만큼은. 한 16% 양보해 줬어요. 근데 34% 충분하거든요. 소유 지배하는 그럼요. 통제하는 충분하죠. 충분한데 그걸 해주는데 뭐냐면은 ICT 기업으로 제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벌 대기업 못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게 얘네들 그런 제한 안 하겠다는 거였었어요. 그런 제한 두면 안 된다. 그거 요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막 민주당이 저기 재벌 기업이 인전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2중, 3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막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거 다 사실은 거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당 내부에서
원칙도 지금 문제 제기가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형식 면에서는 사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가지고 반대 토론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나섰는데 반대 토론에 나서 박영선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국회가 입법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 이 형식 문제에서는 지금 이 문제 제기 이것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인전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정해야 하거든요. 네네. 재벌 대기업 못 들어오게. 근데 그걸 법률에서 안 정하고 시행령에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정해라라고 그냥 넘겨버렸어요. 백지 위임을 했어요.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 위반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한다면은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은 정하는 거니까. 대통령령이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 모든 지금 그때 반대 토론에 나왔던 의원들이 다 이 백지위임한 거다라는 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박영선 의원이 한 말 그 말 그대로 좀 인용을 해볼 필요가 들을만해요. 국회가 법으로 규정해야 할 구체적인 취지를 포괄적이고 막연하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100년을 후퇴할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들께서 국회에 위임한 권한과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위헌 논란마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위헌 얘기를 논란. 했어요. 네. 마음에 드네요. 그 포괄 위임 입법이란 게 네, 이게 네.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금지하나 하면 국회 입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헌법이 정한 입법 원칙이에요. 헌법 75조에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이 시행령을 낼 수 있는데 네. 법률에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준 그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을 낸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버리면 포괄 위임 입법이 돼 버리거든요. 네. 이 헌법 조항의 의미는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함으로써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회가 만드는 법률이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지 않아서 행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한다면 입법부 권한이 뭐가 남겠어요? 그렇죠. 사실 무력화되는 거고 사실상 군사 독재가 아니더라도 행정부 독재가 벌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회가 포괄적 입법을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괄 위임 입법 금지란 것은 의회 입법 원칙하고 법치주의를 보호하면서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는 민주주의의 제어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인전은행 특례법도 대주주 자격 요건을 당연히 법률에서 그 범위를 규정했어야 되는데 네, 그 네. 결정과 판단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넘겨버렸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포괄 위임 입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헌법 소원을 해서 네네. 다퉈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헌법소원 전문 변호사분이 떠오르네요. 누가 있어요? 우리 하승수. 그렇구나. 예, 헌법소원 전문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한번 이번에 드디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시라고 이거는. 해야 되겠네요. 예.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야겠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네.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포괄 위임 입법 금지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중요한 겁니다. 이번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는 법률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넘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헌법 제75조 위반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예. 헌법소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진짜 조만간 네. 공식적으로 우리 헌법소원 전문 담당 변호사님 네. 예, 하승수 기대민주연대 네. 공동대표님 되게 바쁘실 여러 테지만 헌법 소원을 하셨죠 그분이. 예. 이번에 네. 저기도 네. 항소도 포기했잖아요 국회에서. 아하, 예, 맞습니다. 예, 특별활동 이기셨어요? 네. 이겼습니다. 물론 이겼는데 항소한다고 하더니 항소 안 안 하기로 한대요. 했다고 예. 합니다. 네. 아니 이게 저도 이번에 보니까 네.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부가 네. 국회를 너무 무시하고 국회가 마치 정부의 시녀처럼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독재 시절을 오래 겪었을 경우에 너무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인데 지금 여기서 또 다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포괄 입법 그 위임 금지 있잖아요. 헌법소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럴 수 그 있겠다. 판례가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에서 아니 시행령에 이 중요한 사안을 왜 법률에 안 정하고 다 정부한테 맡겨버리느냐,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네네. 이 판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헌법
헌법재판소에서도 나름대로 그 포괄위임입법 금지에 관한 나름대로 이 정확한 규정들 네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안도 일단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헌법에서 얘기하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좀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법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되면 한 다음 주쯤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나는데 네네. 지금 일부 시민 단체들은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지금 요구하고 아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자고 한 건데 거부권을 행사하실까? 청와대 맞다. 앞에서. 정말. 청와대 예전에 그 시행령 정치 이거 네. 없앤다고 네. 법안 다 국회 통과했는데 박근혜가 네. 더 거부권 행사에서 안 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번에 시민단체들 지금 청와대 가서 한번 네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고 데모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 안 하게 되고 이제 법안이 확정이 되면 한 다음 주쯤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진짜 한번 법리 검토를 해서 아, 그러니까요. 헌법소원을 한번 제기를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가 문제예요.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그래요? 심판을 해야 되는데 네. 9월 19일에 네. 헌법재판관이 5명이 퇴임을 했어요. 음. 헌법재판관이 원래 9명 아닙니까? 네네. 5명 퇴임해서 지금 4명이에요. 4명. 그럼 그러면- 다시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국회가 해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 4명 상태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파행 상황이다. 아이고 국회는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있긴 있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나쁜 일을 주로 해요, 나쁜 후다닥 친기업적인 네.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일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전혀 이런 지금 헌법재판관조차도 임명되고 있지 않다는 게 이게 네. 문제가 심각한데 네네. 저 이제 말을 하자면 정말 국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요. 네네. 다시 원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래서 인전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얼마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는 네,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인전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최대 34%로 확대함으로써 34%. 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사실상 확장했고요. 네네. 45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네. 이승만 정권. 네네. 네, 그러니까 말기. 말기죠. 가장 나쁠 때입니다. 이승만 정권이 57년부터 61년까지 네. 4년 동안이었는데 이때뿐이었죠. 사실은 당시 재벌 소유 은행은 정권하고 재벌이 한 통속이 돼갖고 한국 전쟁 직후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예, 그 상황에서 완전히 타짜처럼 네. 사익을 채우는 불가사리처럼 네네. 정경유착 부정부패를 통해서 은행을 싸그리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승만 정권의 이 부정부패 척벌을 명분으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 정권이 사실 뭐 재벌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죠. 정권의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재벌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뭐 사이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네. 그래서 온갖 특혜를 다 제공했지만 하지만 너희들은 내 밑에 꿇어. 정권 아래야.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정권을 위협하지 못할 정도로 재벌의 경제 권력이 막는 것을 이렇게 막아왔던 차원에서 이렇게 사실 은행에 정부가 소유를 했던 건데 이제는 다시 재벌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은행 자본을 소유하고 네네. 은행 자본의 전면에 등장하는 시대가 개봉박두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 시발점이야. 게이트웨이로 네네네. 해서 시작되는 지점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승만 정권 시절로 후퇴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더 고급스럽게 발전한 거죠. 예. 그런 저차원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네네. 고도의 금융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정반합이라고 있죠. 네네네. 높은 차원에서 그 시대와 겉보기는 비슷한데 고차원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된 거죠. 이제. 예. 아니 우리가 이게 경제적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도 되나 이거? 아. 정말. 아니 마무리는 좀 깔끔하게 네. 마무리는 조금 가볍게 해야죠. 뭐 어떻게 네. 하겠습니까? 네. 헌법소원도 준비를 하고 네. 이제 차차 이제 대처를 헌법소원 해야 될 것 같아요.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해봅시다. 아른 네. 이상.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서민들 살기 너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우리는 또 경제 불평등 지수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시점에서 이 은행과 관련된 일들은 이 법 관련 법안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재벌 손아귀 한꺼번에 넘겨준다는 게 저는 너무 심각하다. 이거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지금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자본 소유할 수 있고 동일인 지배한도 주인 없는 은행 이 원칙도 다 무너진 상태인데 네. 재벌이 지금 당장 달려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게 물꼬를 딱 터준 거예요. 한 번 이게 음. 딱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정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네. 힘들 거예요. 아마 그 음. 재벌한테 그 은행을 내주는 게 그럴 때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만인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지금 물고 터주고. 물건은 네. 지금 그러니까는 네. 물건은 지금 터주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그 자유한국당 정부가 들어섰으면 그때 민주당 반대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 반대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때 찬성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제 해서 물건은 만들어주고 지금 당장은 재벌한테 못 준다 하더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이 사실은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 재벌 입장에서도 여기 들어와서 뭐해 돈벌이도 잘 안 되는데 하고 이제 그 굉장히 그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 그러면은 인터넷 은행 돈 벌게 해주자 이제 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아, K뱅크처럼 그러면 이 규제 저 규제 다 완화하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러다면은 은행도 이제 본격적으로 다 그렇게 될 거라는 접근하게 이게 이제 되고. 이게 아까 말한 물꼬를 네네. 터주고 나서 이게 앞으로 이게 눈에 음. 뻔히 보이는 네네네. 그 시나리오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왜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흥분을 해야 되느냐? 흥분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은행이라는 역할은 다른 기업들하고는 동급에 나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 시중에 자금을 모집해 우리들이 다 은행 갖다 돈 다 넣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돈이에요. 은행 국민의 돈을 모아서 시중에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건지를 결정하는 게 은행이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은행이 결정해요. 그러면 은행에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은행이 대출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어떤 기업의 그렇겠죠. 존폐를 결정하는 게 자금 공급을 계속 받느냐, 음. 은행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느냐 마느냐도 자본의 공급을 계속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재벌이 상고로 이용할 수 있는 위험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자체에 대해서 기업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업 대출 안 해주면 되고. 그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기업을 감시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그 경제 기업이에요. 회사예요. 그런데 그걸 기업이 가져간다. 감시를 받아야 할 애들이 자기를 감시한다. 그러면 다른 기업에 있는 모든 재무제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의 적수가 되는 기업의 재무제표 자기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은행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은행을 다른 일반 산업하고 동급에 넣어서는 절대 없다. 그리고 과거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제 재벌 소유 은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하고 이렇게 굉장히 단호한 입장이었는데 이게 재벌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가 통제하는 우리가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돈 통제하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놓는 순간 돈의 소유권은 은행이 가져갑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은 우리 거지만 우리는 아무 그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재벌 소유 은행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막으려면 정권밖에 못 해요, 이걸. 그래서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벌 소유 은행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재벌을 통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이 최후의 보루를 지켜온 거예요. 근데 이 민주당이 정말 불과 며칠 사이에 그냥 다 단칼에 무너뜨린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제가 사실은 이렇게 국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9월 20일 날 저녁 때 밤에 9시, 10시 넘었었어요. 이게 국회 본회의 생중계 하거든요. 이걸 제가 앉아서 봤습니다. 그때 정말 태어나서 난생 처음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그걸 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날. 어쨌든 경제 민주화의 소명을 받아서 등장한 정권인데 네네. 그 역사적 소명을 배신한 정권이다. 아마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 될 거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볍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네요. 갑자기 훅 무거워지는데요.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기대하고 이번 촛불 정권이 탄생이 됐는데 이게 우리의 그런 바램과 열망을 정면 배신하는 이제 그런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또 다시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이게 알게 된 이상 아까 헌법소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뭔가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너무 썩을 대로 썩은 이 국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몇십 년 전으로 후퇴시킬 정도로 이렇게
수준 낮은 국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바꾸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 지금 머릿속에 선거제도 개혁밖에 없어요. 아니, 뇌를 이렇게 그려보면 선거제도 개혁. 제가 알파조님 얘기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왜 자한당이 정개특위 명단을 주지 않는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 정개특위가 지금 빨리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2020년 선거를 치르잖아요.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있지 못해요. 자한당이 그렇게 파토를 놓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특히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라고 했는데 이 자한당을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는 뭔가의 그 국회 안에 어떤 그런 흐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우리 4개의 규제 완화 쟁점 법안 국회에서 무더기 통과한 이 시기에 즈음하여 살펴본 이렇다 109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